그날 한풍현 경찰은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신고를 받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매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지만 옷장은 깔끔하게 닫혀 있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경찰이 다가가 문을 열자 놀랍게도 사람의 다리 하나가 튀어나왔다. 왜 이렇게 끔찍한 장면이 연출된 걸까? 옷장 안의 사람 다리, 범인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토록 잔인하게 양심을 저버릴 수 있었던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칸 차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와 함께 오늘의 사건을 자세히 탐구해보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알림벨을 꼭 눌러주셔서 앞으로의 흥미진진한 실화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26일 오후 후베이성 한풍현 경찰은 천허거리에 있는 기율검사위원회 오래된 공동주택 AT동 3층 1호에 사는 량쯔 주인 롱투쿠안 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다. 량쯔 주인은 전날 병원에 다녀왔으며 오늘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도둑이 든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아내 장숙이 티루옹투짱이는 실종된 상태로 행방이 묘연하고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후 경찰은 즉시 량쯔 주인의 아파트 현장으로 출동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경찰은 바닥에 몇 군데 핏자국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경찰을 즉시 경계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량쯔 주인의 거실 창문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었다. 소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몸싸움이나 다툼의 흔적이 없었다. 거실 TV에서는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이어 경찰은 침실로 들어갔다. 거실의 깔끔함과는 달리 침실은 매우 어지러웠다. 옷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침대 옆 서랍과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다. 분명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었다. 귀중품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여주인의 휴대전화와 금반지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카메라, TV 등 다른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침실의 모든 서랍과 캐비닛은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옷장만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래서 경찰은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옷장 안에는 옷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지만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한 경찰이 옷더미 아래로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다리 하나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 경찰은 그것이 마네킹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마네킹의 피부결이 너무 선명했다. 이에 경찰은 급히 옷더미를 치웠고 눈앞에 드러난 것은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다. 그녀는 일동불동으로 누워 있었고 두 눈은 감겨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분명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량쯔 주인의 확인을 통해 피해자가 그의 아내 장숙이 29살로 그가 연락이 끊겼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임이 확인되었다. 상황을 파악한 즉시 지역 형사 경찰팀도 현장에 도착했다. 부검 결과 장숙이의 뒷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명백한 졸림 흔적이 있었다.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시각은 10월 25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이때 경찰은 범인이 장숙이를 뒤에서 공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추측했다. 처음에는 범인이 절도를 위해 집에 침입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현장은 경찰을 혼란스럽게 했다. 방이 절도처럼 뒤진 흔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값비싼 물건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직 장숙이의 금반지와 휴대전화만 없어졌다.
침입자가 금은 보석 같은 귀중품을 두고 간 것은 매우 이상했다. 이는 마치 범인이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연극을 꾸민 것처럼 보이게 했다. 게다가 일반적인 절도 사건은 대개 밤 11시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시간대는 대부분 집주인과 주변 주민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많은 지문을 채취했지만 모두 량쯔주인 부부의 것이었다. 이는 범인이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 문과 창문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고 외부 배수관에도 기어오른 흔적이 없었다. 벽에는 긁힌 자국이 없었고 창틀에는 먼지가 그대로였다. 심지어 벽 모서리에 거미줄까지 온전했다. 분명 범인은 특별한 수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정문으로 곧장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파트 단지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역에 약 1m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밝혀졌다. 벽을 따라 걸으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범인은 벽을 따라 이동해 카메라를 피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범인이 아파트 입구의 카메라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그가 피해자의 거주지에 매우 익숙했음을 시사한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범행이 있었던 그날 밤 주변 주민들이 어떤 소란스러운 소리나 몸싸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범인이 장수기와 아는 사이, 심지어 꽤 친밀한 관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경찰은 초기 결론으로 이 사건이 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험 많은 경찰들은 일반적인 절도범이라면 범행 후 즉시 현장을 떠났을 것이지 남아서 정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찰은 이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의도적 살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절도처럼 현장을 꾸민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침입 강도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복수에 의한 살인 가능성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즉시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을 신문했다. 그러나 장수기의 어머니는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다. 장수기는 은시에서 꽤 유명한 인물로 지역에서 이름난 가수였으며 항상 어머니의 회사에서 일했다고 했다. 그래서 장수기는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고 누구와 깊은 원한을 맺을 일도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살해한 것일까? 이때 장수기의 어머니가 갑자기 경찰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장수기가 살해된 후 한 보험회사가 찾아와 량쯔준이 장수기를 위해 32만 위안, 약 3,200만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량쯔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량쯔준은 여러 차례 아내를 위해 거액의 보험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7월 15일 신화생명보험에 24만 위안을 들었고 2009년 12월 15일에는 핑안보험에 50만 위안, 그리고 세 번째 보험으로 30만 위안을 들었다. 량쯔준이 아내를 위해 든 생명보험 총액은 106만 위안, 약 1억 600만 원에 달했다. 보험 계약서에는 장수기가 사고를 당하면 량쯔준이 수혜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량쯔준이 아내를 위해 든 보험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본 경찰은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수혜자란에 모두 량쯔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필체가 장수기의 것이 아니었다. 의심을 품은 경찰은 량쯔준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량쯔준은 장수기를 위해 보험을 든 것은 친구의 영업 실적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친구를 찾아 확인했고 량쯔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은 여전히 량쯔준의 행적을 조사해야 했다. 량쯔준은 사건 당일 은시에 병원에 갔으며 4일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추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은시의 교통 카메라를 조사했다. 카메라 영상은
10월 25일 오후 7시경 량쯔쥔이 후베이성 은시의 병원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가 묵었던 호텔 근처 보안 카메라에서 그가 산책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동시에 호텔 직원도 10월 25일 오후 10시경 량쯔쥔이 로비에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장수기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사위와 딸이 서로 매우 아끼고 사랑했으며 관계도 매우 화목해서 다툼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위는 항상 딸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절대 살인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량쯔쥔은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경찰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다. 현장을 여러 차례 조사한 끝에 경찰은 소파 구석에서 의도적으로 남겨진 여성용 신발 자국을 발견했다. 감정을 통해 이 36 사이즈 발자국이 바로 범인이 남긴 것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36 사이즈가 보통 여성용 신발 사이즈인데 왜 이것이 범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남성이 이런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이 있는 걸까? 이 의문을 가지고 경찰은 흔적 감정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신발 자국을 면밀히 조사한 전문가는 신발 앞부분과 앞꿈치, 뒤꿈치 부분이 매우 선명하게 찍혀 있는 반면 발등 부분은 비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전문가는 큰 발이 작은 신발을 신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범인이 36 사이즈 신발을 신고 현장에 와서 경찰을 속이려 한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발자국을 바탕으로 전문가는 범인의 키가 약 1m 70 정도이고 나이는 35에서 40 사이, 몸무게는 약 65에서 70kg, 마른 체형이며 등반 능력이 뛰어나고 무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특징들이 장수기 티롱투eng희의 전 남편 덕모 장모와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수기와 이혼한 후 덕모는 여러 차례 그녀를 되찾으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덕모는 심지어 장수기의 부모님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덕모가 주요 용의자로 보였다. 그러나 발자국을 비교하고 덕모의 알리바이를 조사한 결과 경찰은 그를 용의 선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새로 개발된 루미놀 용액을 바닥에 뿌렸다. 그러자 깨끗하게 닦인 줄 알았던 바닥에서 발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발자국 분석을 통해 경찰은 범인이 거실에서 장수기를 살해한 뒤 그녀를 거실에서 침실로 옮겼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범인은 욕실로 가서 청소를 한 후 아파트를 나가 문을 잠갔다. 경찰은 장수기의 절친 량쯔쥔의 전아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불러 발견된 발자국을 따라 걷게 하며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이들의 범행 가능성은 모두 배제되었다. 그리고 사건은 또다시 막다른 길에 들어선 듯 보였다. 바로 그때 경찰은 침실에서 극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침대 머리맡 서랍 속에 빗 기록이 적힌 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에 한 페이지 모서리가 찢겨 있었고 찢긴 부분에는 5에서 6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왜 하필 이 페이지의 모서리만 찢겼을까? 경찰은 문득 지역 결혼식 풍습을 떠올렸다. 결혼식에서는 축의금 기록 외에도 하객 명단이 따로 있고 참석자들은 그 명단에 서명해야 한다. 다행히도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 하객 명단을 찾아냈다. 비교를 통해 경찰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워진 6명의 이름 중 5명은 이미 조사받고 용의에서 제외되었으며 단 한 사람, 루후산만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량쯔쥔과 장수기의 부모 모두 루후산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즉시 루후산이라는 이름을 호적 시스템에서 조회했다.
하지만 지역에 루후산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경찰은 인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비슷한 발음으로 검색을 시도했고 마침내 육부산이라는 남성을 찾았다. 조사 결과 육부산은 한풍현 관바촌 출신으로 건달 생활을 하며 도박을 즐기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인물이었다. 대부분 농사일을 했지만 민첩하고 힘이 세며 무술을 할 줄 아는 그는 관광지에서 돌깨기나 사자춤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량쯔쥔과 장수기의 어머니는 여전히 이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육부산을 만나기로 했다. 그의 집에 도착했으나 그는 집에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견된 신발 한 켤레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매우 비슷했다. 비교 결과 동일한 신발임이 확인되었다. 2010년 12월 28일 경찰은 육부산을 체포했다. 신문 과정에서 육부산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칼로 사람을 죽일 때 칼의 죄가 더 큰가, 사람의 죄가 더 큰가 라고 물었다. 경찰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경찰은 즉시 그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육부산과 량쯔쥔이 매우 가까운 관계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은 자주 연락했지만 사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특히 량쯔쥔이 처음부터 육부산을 모른다고 했던 점에서 그가 거짓말을 했음이 분명해졌다. 이는 량쯔쥔이 장수기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즉시 량쯔쥔을 다시 소환했다. 여러 차례 신문 끝에 량쯔쥔은 결국 범행을 자백하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시에 육부산도 량쯔쥔이 자신을 고용해 장수기를 살해했다고 자진해서 실토했다. 그렇다면 량쯔쥔은 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아내를 상대로 육부산을 고용해 살해하려 했을까? 알고 보니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은 량쯔쥔의 빠른 부자가 되려는 꿈에서 비롯되었다. 량쯔쥔은 원래 한풍 담배 공장의 노동자였고 이후 처남이 설립한 폭파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월급 3,000위안, 약 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고 빠르게 부자가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담배 공장 노동자든 운전기사든 그는 빠른 부의 길을 찾지 못했다. 큰돈을 벌어 인생을 바꾸려는 꿈은 여전히 요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내용의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는 그의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오랫동안 품어온 부자의 꿈에 새로운 빛을 주었다. 고민 끝에 량쯔쥔은 이 방법을 전 아내에게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전 아내에게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자 그녀는 화를 내며 따졌다. 그녀는 집안이 이미 가난한데도 량쯔쥔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 자신에게 보험을 드리려 한다며 분명 자신을 죽이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전 아내의 말에 량쯔쥔은 찔렸고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챘다고 생각해 포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량쯔쥔은 뜻을 꺾지 않았다. 그는 곧 다음 목표를 찾았다. 이번에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유혹해 결혼하려 했다. 량쯔쥔은 금은보석이나 낭만적인 선물이 아닌 보험 계약서를 청혼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경험이 많아 량쯔쥔의 청혼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단호히 거절했다.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지만 량쯔쥔은 부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가수 장수기를 목표로 삼았다. 장수기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시 운송회사의 한풍지사장이고 어머니는 후베이 성에서 유명한 자수장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자수의 전승자이자 자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숙이는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었고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다. 그녀의 꿈은 재능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숙이는 홀로 광저우로 가서 극단에 들어가 공연 경력을 시작했다. 극단에서 장숙이는 덕모라는 남성 가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2004년 두 사람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러 이유로 두 사람은 이혼했다. 첫 번째 결혼이 깨진 후 장숙이는 한풍년으로 돌아와 어머니 회사에서 영업부 관리자로 일하기로 했다. 일이 바빠도 그녀의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에서 자주 공연했고 달콤한 미녀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 한풍년에서 꽤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내용의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는 그의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오랫동안 품어온 부자의 꿈에 새로운 빛을 주었다. 고민 끝에 량쯔쥐는 이 방법을 전 아내에게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전 아내에게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자 그녀는 화를 내며 따졌다. 그녀는 집안이 이미 가난한데도 량쯔쥐니 여기저기 돈을 빌려 자신에게 보험을 드리려 한다며 분명 자신을 죽이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전 아내의 말에 량쯔쥐는 찔렸고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챘다고 생각해 포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량쯔쥐는 뜻을 꺾지 않았다. 그는 곧 다음 목표를 찾았다. 이번에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유혹해 결혼하려 했다. 량쯔쥐는 금은보석이나 낭만적인 선물이 아닌 보험 계약서를 청혼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경험이 많아 량쯔쥐의 청혼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단호히 거절했다.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지만 량쯔쥐는 부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가수 장숙이를 목표로 삼았다. 장숙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시 운송회사의 한풍지사장이고 어머니는 후베이성에서 유명한 자수장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자수의 전승자이자 자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숙이는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었고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다. 그녀의 꿈은 재능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숙이는 홀로 광저우로 가서 극단에 들어가 공연 경력을 시작했다. 극단에서 장숙이는 덕모라는 남성 가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2004년 두 사람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러 이유로 두 사람은 이혼했다. 첫 번째 결혼이 깨진 후 장숙이는 한풍년으로 돌아와 어머니 회사에서 영업부 관리자로 일하기로 했다. 일이 바빠도 그녀의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에서 자주 공연했고 달콤한 미녀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 한풍년에서 꽤 유명해졌다. 장숙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시 운송회사의 한풍지사장이고 어머니는 후베이성에서 유명한 자수장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자수의 전승자이자 자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숙이는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었고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다. 그녀의 꿈은 재능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숙이는 홀로 광저우로 가서 극단에 들어가 공연 경력을 시작했다. 극단에서 장숙이는 덕모라는 남성 가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2004년 두 사람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러 이유로 두 사람은 이혼했다. 첫 번째 결혼이 깨진 후 장숙이는 한풍년으로 돌아와 어머니 회사에서 영업부 관리자로 일하기로 했다. 일이 바빠도 그녀의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에서 자주 공연했고
달콤한 미녀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 한풍현에서 꽤 유명해졌다. 장숙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시 운송회사의 한풍지사장이고 어머니는 후베이성에서 유명한 자수장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자수의 전승자이자 자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숙이는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었고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다. 그녀의 꿈은 재능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숙이는 홀로 광저우로 가서 극단에 들어가 공연 경력을 시작했다. 극단에서 장숙이는 덕모라는 남성 가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2004년 두 사람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러 이유로 두 사람은 이혼했다. 첫 번째 결혼이 깨진 후 장숙이는 한풍현으로 돌아와 어머니 회사에서 영업부 관리자로 일하기로 했다. 일이 바빠도 그녀의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에서 자주 공연했고 달콤한 미녀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 한풍현에서 꽤 유명해졌다. 장숙이 튀루옹 툭니는 경력에서 성공을 거두며 점차 사랑에서의 행복을 갈망하게 되었다.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은 그녀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으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어 했다. 그녀는 상대가 착하고 자신을 잘 대해주기만 하면 충분하다며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그녀가 단지 성실한 남자와 함께 행복을 가꾸고 싶어 했던 그 소망이 량쯔쥔, 롱투환의 눈에 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량쯔쥔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장숙이가 부유한 가정 출신에 성격이 순수하고 연애 경험이 단순하며 인간관계에서 경계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장숙이가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실행하기에 완벽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량쯔쥔은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2009년 5월부터 그는 충실한 팬인 척하며 장숙이에게 접근했고 열정적으로 그녀를 쫓았다. 겉으로는 량쯔쥔이 매우 소박하고 성실해 보였고 장숙이에게 무척 다정하고 세심하게 대했다. 그래서 짧은 공세 끝에 량쯔쥔은 장숙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09년 7월 15일 량쯔쥔은 장숙이를 위해 24만 위안, 약 2,400만 원 상당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행동은 장숙이를 의심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깊이 감동시켰다. 장숙이의 눈에는 량쯔쥔이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남자로 보였다. 깊은 애정이 담긴 이 보험 계약은 장숙이로 하여금 량쯔쥔이야말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믿을 만한 남자라고 확신하게 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지 몇 달 만인 2009년 10월, 장숙이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이와 가정 형편에서 큰 차이가 나는 량쯔쥔과 결혼을 결심했다. 그녀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장숙이는 이 달콤해 보였던 결혼이 실은 인간의 목숨을 대가로 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수많은 밤 장숙이가 깊이 잠든 사이 바로 옆에 누운 량쯔쥔은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조용히 세웠다. 결혼 3개월 후 량쯔쥔은 아내를 상대로 첫 번째 살해 계획을 시작했다. 먼저 그는 육부산을 찾아가 장숙이를 해치라고 의뢰하며 성공하면 10만 위안, 약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간 육부산은 이 범죄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량쯔쥔은 충칭의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휴가를 냈다. 한 달 후 육부산은 장숙이를 따라다니며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그날 장숙이가 친구들과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행했음에도 육부산은 적당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고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량쯔쥔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폭파 회사에서 일하는 틈을 타 폭약과 뇌관을 몰래 훔쳐
집으로 가져와 폭발 장치를 설치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육부사는 량쯔쥔의 집 열쇠를 들고 커튼 뒤에 숨어 장수기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장수기는 야근을 하느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커튼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육부사는 인내심을 잃었다. 장수기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린 육부사는 서둘러 폭발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지만 너무 큰 소음을 내는 바람에 장수기를 깨웠다. 장수기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육부사는 도망쳤다. 2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에도 량쯔쥔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3번째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장수기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한밤중에 문 여는 소리를 들었다. 도둑인 줄 안 장수기는 급히 문을 잠갔다. 반복된 이상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장수기는 더 경계해야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노래 경력에 전념하느라 남편의 행동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하는 장면. 시간이 흘러 보험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량쯔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시도를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육부산에게 열월 26일 전에 임무를 완수하라고 당부했다. 2010년 1월 25일 계획대로 량쯔쥔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혼자 은시의 병원에 갔다. 떠나기 전 그는 아내에게 은행 카드를 주며 저녁에 누군가 가지러 올 거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육부산이었다. 오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육부산은 36 사이즈 신발을 신고 량쯔쥔의 지시에 따라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역을 피해 장수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장수기는 자신을 노리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때 그녀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남편을 위해 신발을 정성스레 수놓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장수기는 문을 열었고 문 앞에 육부산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육부산이 집에 들어오자 장수기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은행 카드를 가지러 찻상으로 갔다. 카드를 집으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육부산이 갑자기 망치로 그녀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후 육부산은 장수기를 끌고 가 목을 졸라 생명을 끊었다. 범행이 일어난 밤 10시가 되었음에도 장수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위한 신발 안감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고 있었다. 불쌍한 그 여인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베개와 이불을 같이 덮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11년 9월 23일 량쯔쥔과 육부산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육부산이 자진해서 자백했기 때문에 2년 집행유예가 붙었고 이 사건은 씁쓸하게 마무리되었다. 여러분은 이 대가가 량쯔쥔이 장수기에게 저지른 죄에 비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비슷한 취향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스릴 넘치는 탐정 이야기를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